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그리고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연말부터 약간 부진한 줄 알았던 이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중반에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자, 이 모든 게 약간 소비자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12월에 나왔던 이 소비자 물가가 좀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염승환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사실은 뭐 물가가 엄청 낮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우려를 많이 했죠. 요즘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좀 물가도 좀 이렇게 압력을 좀 받아서 좀 위로 오르지 않을까 좀 두려움이 좀 사실 컸었거든요. 또 트럼프도 좀 이제 어떤 정책 내놓을지 모르는데 다행스럽게도 특히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근원 물가죠. 그래서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2인데 이게 예상치가 3.3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좀 환호를 했고 특히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금 작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둔화가 됐어요. 이제 계속 조금씩 오르다가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호재로 작용했고 또 사실 헤드라인 물가는 좀 올랐는데 이것도 사실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서 이 소비자 물가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그 주거비잖아요. 이 렌트비 이게 잘 안 꺾이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나왔고 주거비를 또 제외한 뭐 우리 물가도 좀 많이들 보죠. 근데 그거는 연준 목표가 2%잖아요. 근데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용까지도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좀 더 낮게 이제 좋게 나오다 보니까 물가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건 사실 아니지만 좀 우려했던 이거 그렇다고 물가가 가속화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이 물가 지표에 좀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볼 때는 아니 고작 0.1%포인트 갖고 이렇게 난리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와 달리 와 이거 다행히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한때는 6%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뭐 아니면 5년물 여러 뭐 국채가 동반 이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좋게 볼 만한 건지 아니면 워낙 빠른 속도로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건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쉬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럼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쉬어가는 자리다. 네, 당분간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뭐 심리적이거나 아니면 기술적 지지선이 5%이기 때문에 5%에 근접하면 지난주에도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25만 6천 건이 나오면서 금리가 팍 튀었는데요. 4.9%에서 막혔죠. 그런 뜻이 5%는 당분간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더멘탈하게 보자면 사실 올해 연준이 금리를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잘해야 한 2번 정도 인하하면 많이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4.0%인데 4.0%에서 올해 연말 미국 소비자 물가가 뭐 많이 내려가 봤자 2.6%, 7%라고 보면 사실은 적정 국채 금리 값은 적정 가격은 5%가 맞거든요. 4.0%의 기준금리에 보통은 100bp 내지 150bp를 더하면 그게 이제 페어 밸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직전, 팬데믹 직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물가가 1.7%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연준의 그 당시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팬데믹 전까지 연준의 기준금리가 0.6%였어요. 그 기간 동안 국채금리의 평균값은 10년물 기준으로 2.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6%의 낮은 금리에 지금 사람들이 매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사이에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즉 국채 발행이 많이 증가한 것이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 정도로 가면 이 추세로 가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2.5%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립금리 3.0%를 고려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국채금리의 상승 랠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한진 박사가 이 평소에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미국 증시의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건 진짜 위험 신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진짜 5%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돌파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도 증시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한 10%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 국채 금리는 상방 압력을 굉장히 받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의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촉진 정책이 더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뭐 정부 효율부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천연가스, 셰일가스의 증산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는 정책의 효과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고 당장은 관세 인상이라든지 불법 이민자 추방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에 조금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정책이 훨씬 더 단기적으로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간적인 미스매칭 때문에 상반기 내내 아마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고요. 지금 예상대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말씀드렸듯이 국채 금리는 5% 이상 가고 이것은 단순히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이 아니라 국제 금리의 상승입니다. 국제 금리의 상승과 달러 강세는 상당히 신흥국에게는 고통을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글로벌 경제의 위기는 위험 신호는 아직 해제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약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염승환 이사 보시기에 지금처럼 그래도 좀 물가가 좀 안정된 모습도 보였고 그러면 그래도 금리가 조금 낮아질 걸 좀 기대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항상 이게 그 기대값이 항상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올해 4번이나가 시장 예상인데 갑자기 그게 2번으로 바뀌어서 시장이 한번 놀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갑작스럽게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기대값이 이제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물가 보고 또 안도했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였죠. 어제 이제 그 윌러 연준 이사가 사실 매파잖아요. 근데 이분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또 해버린 거죠. 금리나 2번이 아니라 3번, 4번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물론 단서를 달았어요. 또 네. 뭐 인플레 데이터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매파 발언하시던 분이 비둘기로 완전히 좀 갑자기 좀 돌변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5월 인하 기대감이 또 높아졌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죠.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간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될 텐데 그러니까 계속 결국 큰 그림은 금리 인하 기준 맞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작년부터 이어지는데 이 속도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자꾸 좀 출렁인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물가가 뭐 과거보다 당연히 좀 더 안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트럼프 당선이 이제 취임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 이 기대값도 또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번 한다, 3번 인하한다, 뭐 연준 이사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실 그 약효가 얼마나 갈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든 건 트럼프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는 건 그렇게 좀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트럼프 정책의 강도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경제 번수를 한꺼번에 뒤집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때 과연 트럼프가 예고했던 행정명령들을 진짜 다 이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먼저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트럼프 정부 출범하자마자 한 100여 개의 행정명령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로 100여 개가 나올까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가 2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관료들이 이제 지금 지명자들이 대체로 이제 그 매파적인 중국 매파, 관세 매파적인 그런 인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벼르고 있다 그럴까요? 그래서 뭔가는 이제 출발은 세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던져놓고 하나하나씩 협상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트럼프식 협상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에 좀 부담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조금 높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불법 이민자 추방, 당장 한 130만 정도의 만 명 정도의 조금 범죄자 중심의 혹은 법을 크게 어겼던 이제 불법 이민자 중심으로 추방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 남부 쪽에 이제 그 국경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이제 약간 신호탄으로 아마 삼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를 이제 많이 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책이 조금 인플레이션 친화적인 정책이 많기 때문에 빨리 미국 내 휘발유 값을 낮춰야 되거든요. 얼마나 이제 단시일 내에 좀 그 물가를 낮추는데 현실적으로 기여할 정도의 셰일 오일이 양산되는지에 대한 그 의문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출발은 세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규제를 다 행정명령으로 해제하거나 또 바이든이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색깔을 지우기 위한 좀 정치적인 제스처 이런 것들도 좀 인플레이션에 좀 부담을 주는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비상경제 수권법 이런 것은 이제 일기 때 멕시코를 좀 관세를 매기려다가 조금 뭐 집어넣었던 잘 안 됐던 이제 그런 정책인데 당장은 비상경제 수권법으로 일단 안보와 민감한 중국산 중간재라든지 안보 상품에 대해서 전략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면서 의회 입법 절차를 통과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을 두면서 그렇게 약간 시간차 전략을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대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좀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시장은 읽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올해 증시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올해 연준이 금리를 몇 번이나 인하할 거로 보십니까? 염승환 이사. 저는 2번 정도 인하할 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작년만 해도 4번 인하가 좀 대세였지만 사실 지금 생각보다 물가가 좀 끈적이는 데다가 사실 트럼프 정책 자체는 본인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원하지만 본인의 정책 자체는 사실 인플레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 검증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또 쉽게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작년 12월에 이제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2번 정도 그게 좀 인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 김한진 박사께 드리겠습니다. 과연 몇 번이나 인하할까요, 연준은? 뭐 저는 많아야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기는 아마도 한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당장 우리 설 연휴에 1월 29일 날 인하하기에는 연속적인 인하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3월에 하기에는 트럼프 정책의 이제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 정제된 정책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한 4월 말 정도, 한 5월 초 정도에 나올 것 같거든요. 조금 이제 자리를 잡은 관료들이 회의를 해서 정제된 정책이 조금 늦게 나오기 때문에 3월에 인하하기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관세 정책을 좀 살펴보면서 아마 5월 정도가 이제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한 번 더 인하한다면 그것은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인하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경제도 약간 뭐 움찔하고 소비도 줄고 또 고용 시장도 조금 실업률이 올라간다든지 해고율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에 할 것이고요. 만약에 주가 조정이 없다면 상반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연준이 지난해 9월 18일부터 0.5% 비컷을 한 다음에 그리고 2번 더 인하해서 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웬걸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그 사이에 딱 한 석 달 정도 동안 1%포인트가 거꾸로 올랐단 말이에요. 똑같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낮췄는데 왜 오릅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결국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중요하고요. 모든 크레딧 카드에 관련된 금리, 또 오토론, 학자금 대출, 모기지 금리 이런 것들이 전부 시장 금리의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게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시장 금리가 낮아져야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나오는데 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괴리가 커진 것은 뭔가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에. 이 고장은 결국 트럼프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누적된 조금 거슬러 올라가자면 거창하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정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돈을 계속 풀고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풀었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때 한 번 더 점프업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때 미국 정부만 해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포인트나 단숨에 올랐고요. 재정적자율도 지금 GDP 대비 트럼프 일기 때는 마이너스 3%였거든요. 초반대였는데 지금 아마 2025년 회계연도에는 7.1%로 지금 CBO가 미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한 2배 가까운 재정적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채 발행이 증가했고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특히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닛 앨런 재무장관이 상당히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재정을요. 그래서 이런 후유증이 일단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트럼프가 안아야 되는 조금 운명적인 부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계속 따로 놀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 올해 첫 번째 FOMC가 1월 달 우리 설 명절에 열리는데 자, 시장은 일단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염승환 이사 어떻게 보십니까? 동결은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라야 지금 한 5월 정도가 금리 인하 시기로 좀 예측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월에 좀 동결할 가능성이 어쨌든 높은 게 결국 트럼프 지금 당선인의 정책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어떤 정책들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오래 큰 불확실성은 트럼프의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장 1월에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명확하게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FOMC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월은 어쨌든 일단 그 기준금리 인하를 일단 멈춰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라는 좀 시각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동결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연준의 FOMC 회의만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일본이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진짜로 인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일본만 이 거꾸로 가는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지난해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조금 됐는데 아주 조금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단 말이죠.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이 일본은행이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분이 과연 어떻게 보시고 세계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김한진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은행 총재가 얼마 전에 이제 뭐 1월 금리 인상설을 조금 흘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일종의 뭐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보고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은행은 일단 엔화 약세와 물가, 도쿄도 중심의 물가 부담이 있지만 일단 3월 춘투를 조금 지켜보고 신중한 제스처를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이 조금 나오면서 관세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수출 중심의 일본 경제도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 정책을 지켜보고 올릴 가능성이 금리를 올려도 그 이후에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3월 이후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안 올릴 수도 있다. 엔화가 뭐 굉장히 약세로 가지만 않는다면 그 부담만 없다면 아마 일본은행은 안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증시 전체는 아무래도 조금 미국 중심의 좀 밸류에이션의 피로도가 많이 쌓인 미국 증시가 조정을 얼마나 보일지에 초점을 두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 트리거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국채금리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서 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일본 중앙은행의 이 정책 금리, 과연 기준금리 염승환 이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고 좀 이번에 1월에 인상하지 않을까 25bp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일본 중앙은행도 어느 정도 멘트를 좀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거기에 지금 미국이 어쨌든 금리 인하 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8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기준금리 인상 딱 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하는 이제 그 사이클에서 결국 좀 한번 엔캐리 청산이 나왔는데 그때 많은 좀 이제 엔캐리 청산 물량들이 좀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다고 해도 또 미국 금리가 좀 위에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청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또 지금 일본이 결국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보니까 8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 소비자 물가가 4년 연속 올해까지 오르면 2%를 넘어서게 됐는, 그러니까 4년 연속 2%대예요. 이게 일본 중앙은행이 어쨌든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수치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상회한다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굳이 이제 계속해서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동결을 하거나. 그래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지표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3월 이제 춘투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3.6% 올렸고요. 작년에 임금을 5.1%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춘투 협상에서 어느 정도 또 임금 인상률이 이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아마 하반기에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올해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 한 2번 정도 인상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금리까지 조망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김한진 박사 그리고 염승환 이사 감사합니다.